에 대한 이준석 의원님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로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들을 수 있는 토크 콘서트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찬반 여부, 계엄 옹호 여부로 국민 간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계엄 옹호 세력과 이른바 극우로 통칭되는 세력도 정치적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현재의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선동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간편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만 좀 잘하면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특히 제가 보수 진영을 계속 바라보니까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꼭 이뤄내야 된다. 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사실 계속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거는 저는 그건 굉장히 부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자금부터가 혼재되어 있어요. 종교적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하나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이 되게 심각하고, 두 번째로는 극우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요.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역구 상계동에서 이제 있을 때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 이제 아주 자기 40년 동안 뭐 보수 정당을 지지해왔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릴 때 얘기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 내가 공화당 때 여기 당책이었어, 이런 말씀하세요. 동네별로 당별 책임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책이라고. 그럼 뭐 젊은이들 불러놓고 무슨 얘기 하시나 보면 막 이런 거. 내가 그때 파출소장이 뭐 잘못되면 앉았다 일어났다 시켰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제 자기가 했던 그런. 근데 그게 왜냐면은 보수가 절대 우위였던 시절에 살아오시던 분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인지 부조화를 겪고 계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 보수 정당은 정권을 잃어버려도 스스로 여당이라 부르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잠깐 어쩌다 실수해서 노무현 진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보수가 비주류가 됐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내 머리와 이제 현실이 다르니까 계속 악에 받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바람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방향을 계몽시켜야 되는 게, 보수는 이제 소수다. 절대 소수다. 특히 당신들이 생각하는 안보 보수나 이런 건 절대 소수다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유일하게 보수가 다시 주류적인 관점을 가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보수 관점으로 가지 않고는 이 안보주의적 보수, 전체주의적 보수는 이제 다시는 주류로 올라설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킨 게 중요하죠. 예. 저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금 네. 가벼운 질문 넘어가고 예.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보다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당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보수가 지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상태라고 했는데요. 원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정당은 가만히 있어도 돈과 인물이 유입되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쯤 하면, 아니면 군인에서 별 달고 나오면은, 아니면 경찰 간부 지내고 나면은 당연히 그 보수 정당의 문을 두드리고 거기서 정치해보려고 시작하는 게 관리였어요. 그건 호남 출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건 IMF 때는 반대급부죠. 그러니까 들어서면서 이제 사실 좀 이게 엇갈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수 정권이 졌을 때는 그들이 나름 이제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 이건 원래 우리가 이기는 건데, DJP 연합을 해가지고 충청도표를 가져가서 우리가 진 거고, 그리고 이인재가 나와가지고 우리 개업해가지고 뭐 진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죠. 그래서 그때 별다른 걸 안 하고 이제 다음 선거만 기다렸어요. 근데 또 이회창 총재 같이 훌륭한 스펙을 가진 분이 그 다음에 노무현이라는 약간 뜬금없는 사람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노무현 같은 사람 지는 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경기고 서울대법대 나온 양반이 뭐 부산상고 나온 40만 통과한 사람은 라는 그 당시에 정말 자기들 입장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네들이 판단이 뭐냐면, 우리도 아스팔트 보수를 키워야겠다. 그럼 평생 그런 거 안 해본 양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개의 끌어들입니다. 교회하고 안보 집단. 그래서 옛날에 2000년대 초에
길거리 시위하는 분들 보면 군복 입은 분들 많았어요. 예, 고엽제 전후회랑 그다음에 뭐 베트남 뭐 파병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교회가 그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병되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많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남은 게 이제 교회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여기서 빨리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은 보수 일반적인 그 스펙트럼과 자꾸 이 아스팔트화된 세력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다시 한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헌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키워드는 개헌이고 정치의 복원을 위하여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헌법은 기본적 정의를 규정하는 반면 구체적, 실체적 사항까지 정의하기 어려운데요. 헌법을 바꾼다고 정치가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작금의 사태는 헌법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정치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사실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의 선배 윤석열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저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 쳤을 거고요. 내각제 수상이었어도 사고 쳤을 겁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시스템에서 이거를 제어한다고 여러 가지 장치를 두게 되면은 거꾸로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를 잘하는 게 최우선이죠. 예. 근데 아까 지난번에 선거는 애초에 킬러블럭이었으니까 답이 없다고 치고, 근데 선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대통령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랑 공기업이랑 다 하면은 엄청 많이 임명권 행사할 수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저렇게 센 건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서 행사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덕지를 없애자는 유형이 있어요.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다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요. 대한민국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최대한 민간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 관점인데, 그럼 또 민영화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저는 민영화할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민영화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있던 산업 중에 민영화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항공 민영화된 거죠. SK 주유소 민영화된 거죠. 원래 유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민영화된 거죠. 한국이동통신이었습니다. KT 민영화된 거죠. 그러니까 민영화가 되어가지고 요금이 오른다가 아니라 민영화가 되었으나 경쟁이 안 되었을 때 요금이 오르는 거죠. 민영화가 되고 독점 시장인 그런 경우는 좀 많지 않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고, 도대체 왜 한국전력이나 아니면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가면 정치인들이 사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은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큰 저해 요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포스코 같은 회사들도 민영화된 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치권 눈치 보면 사장 임명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실제 관치의 영역에서 큰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포스코 급기야는 지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포스코가 지금 이제 철강 생산을 줄이는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예, 저는 이런 거 앞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대통령의 권한을 확 축소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형태의 개헌보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과 뉴미디어 언론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는 언론 매체를 바람직하게 수용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유튜브 알고리즘을 탓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도 사람마다의 개인적인 알고리즘이 동작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띠게 되는 거겠죠. 저는 오히려 언론이 기계적 중립을 가지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오버인 것 같아요. 언론은 론의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언론처럼 사실관계가 틀리면 그건 좀 곤란하겠지만은 논조가 오히려 지금 너무 무색무취해가지고 문제라 보는 겁니다. 속보 경쟁을 하잖아요. 속보 경쟁은 누가 빨리 알았냐의 문제고요. 저는 누가 더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누가 더 재밌는 관점을 제공하냐의 경쟁은 대한민국 언론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이쪽에서 보는 거와 저쪽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하버드에 가면은 옌칭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동아시아 도서관이에요. 근데 가장 놀라운 게 아침에 가면은 왼쪽에는 조선일보, 오른쪽에는 노동신문이 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는 것도 항상 재미가 있었고, 대학교 때 한국학 관련 수업을 한국 역사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로 재밌었던 게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가면은 번역본이 있어요. 당연히 한자로 썼을 테니까 조선왕조실록은요. 대한민국에서 번역한 게 있고 북한에서 번역한 게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예. 무미건조하게 번역 안 해요. 왜냐? 북한 사람들은 세종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봉건 왕조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행한 것들 중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할 건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언론의 역할이어야 된다 보거든요. 무미건조한 게 통신사 역할을 하는 곳들은 한두 군데 있어야겠지만은 나머지는 론의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좀 정치인이랑 주고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한겨레랑 경향에서 저 한 달에 한 번씩 까는 칼럼 썼거든요. 그럼 저도 페이스북에 까는 거죠. 뭐 이런 걸 썼냐고. 예. 맨날 이준석이 혐오하고 맨날 이준석이 갈라치겠다는데, 예. 무슨 소리냐. 예. 그런 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오히려 건전한 언론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요. 뭐 쓴 다음에 내가 반박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사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우리가 대언론이 쓴 글에 이준석이가 반박을 해? 전사적으로 얘를 조지자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예. 네, 다음은 경제에 관한 질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한국 금융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 예를 들어 청산 가치보다 지금 주식 가치가 낮은 애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청산 가치보다 지금 주가 총액이 낮은 애들은 이거는 거버넌스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금감원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억제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대주주가 있으면요. 보통 대주주가 오너 일가잖아요. 대주주가 배당을 받아가야지 대주주가 임금으로 빼가는 문화가 지금 생행해 있어요. 예를 들어 모 대기업의 창업 3세다. 근데 이 사람이 대주주로서 5%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똑바로 배당만 해도 연간 몇십억 몇백억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자기 자신이 어디 회사에 CEO로 들어가가지고 30억씩 받는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건 잡아야 된다 봅니다, 저는. 실제 그 사람이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 모르겠지만은 주주들한테 가야 될 몫이 그 사람의 CEO 플러스 임금 플러스 판공비로 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장은 불합리한 겁니다. 보시면은 진짜 저는 뭐랄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하죠. 아니 나는 상속세도 많이 내고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가야 돼. 그건 귀하의 사정이고요. 그거는. 예. 주식회사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일정 부분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 놓고 경영돼야 되는 게 주식회사인 것이지 저는 그 다른 어떤 핑계를 갖다 붙여도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모 기업에서 뭐 물적 분할로 인해 가지고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한 경영 승계를 위한 기술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마 쌩쌩할 때 윤석열 검사가 계셨으면 다 잡아놨을 겁니다. 예, 어떤 죄목을 만들어서라도 예, 우리 선택적 법리 적용하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 그러겠지만은 쌩쌩한 윤석열 검사였으면 다 잡아놨을 겁니다. 예. 네, 다음은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 활동으로도 알 수 있듯 의원님께서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많은 변화가 현재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사 감축, 교대 혹은 사범대 개편, 지방사립대학들의 폐지와 지방거점 국립대학들의 통폐합, 대학 정원 감소 등의 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작년에 그때도 강연하러 왔을 때인데, 제 친구한테 점심 좀 먹자 그래가지고, 차 한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서울대 이제 수리과학과 교수로 있어가지고, 그때 마침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그런데, 의대 증원되고 이러면은, 서울대도 이제 자연대 공대에 이제 이공계 2등급부터 들어오는 거냐 이랬어요, 제가. 왜냐면 대한민국에 지금 학령 인구가 좀 있으면 25만 명 정도로 줄어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60% 정도가 이과라 치면은 15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4%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6,000명이잖아요. 그럼 의대에서 5,000명 까고 그다음에 한의대, 치대까지 하면 6,000명 까고 시작하면은
이제 서울대 잘한다 군대 2등급부터거든요.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거의 발작하죠 이제. 네, 발작하죠. 이제 이걸로 이제 물론 이번에도 보면은 그 수능 되게 잘 보신 분이 그 수력하고 이랬던데 그렇다면 그냥 봤을 때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강도 높은 대학 개혁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될 상황이라면은 정원을 완전 자유로 풀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하버드 다닐 때 가장 좋았던 것이 2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데 그냥 정원 없이 그냥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 1600명인데 한 학년이 1600명인데 40명 정도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골랐거든요. 지금은 200명 정도가 고른대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의 수요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변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재가 필요한데 적시적인 공급되는 효과가 있게 돼 있고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칸막이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그 시도를 하려고 했더니만은 각 학과에서 정원 한 명씩 빼줘가지고 실제로 추진이 잘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 두 명씩 빼줘가지고 그걸 남은 걸로 이제 만들어버려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변화는 필요할 거다 보고요. 냉정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정원 줄이는 과정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100만 명 시절일 때 서울대 정원과 지금 이제 25만 명이 되는 시점에 서울대 정원이 같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졸업장의 가치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4분의 1이 4배로 물탄 졸업장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이기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취업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판교에서 IT 기업 경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예전에 어느 대학을 나온 학생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이 취업시켜가지고 일을 시켰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희석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대하는 임금은 높은데, 그러니까 학벌 인플레 때문에 기대하는 임금은 높은데 실제 그걸 지급할 수도 없고 그 업무에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좀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지금 학령 인구가 확 줄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지방인 대학은 완전히 소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경기도 밖에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다. 그래서 냉정하게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이제 정원을 줄이시는 걸로 줄이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과 간에 그런 칸막이도 없애야 된다. 그걸 강하게 추진하고 싶고요. 교대나 사범대 개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의 규모를 확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거의 5명, 6명 정도의 학생들만 가르치는 반으로 재편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교육봉사활동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수학은 뒤처지면 따라갈 수가 없는 학문이고, 그리고 이 중학교 2학년 때 사실상 수학 포기자가 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 시간 낭비입니다. 그 전에 다시 제궤도로 올라갈 수 있게 소규모 분반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인식이고, 이거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 낙인 찍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는 진보적 교육관 중에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낙인 찍기라는 이름으로 웬만한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반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 일제고사 성취도 평가 같은 것들이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느 학교에서 어떤 교육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예전 같으면은 2016년까지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 성적평가로 중학교부터 평가를 했기 때문에 통계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상계동의 무슨 중학교는 그 기초학력 미달자가 몇 %다. 아직도 숫자 다 기억해 보면은. 예를 들어 상계동의 용화여고에 가면은 기초학력 미달자가 2.3% 정도 되고, 대치동에 가면 0.7%, 목동도 1.몇 %, 남양주로 가면 14%, 다 기억 나오는 숫자가 다. 그런데 지금은 통계가 없으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깜깜이 상태에서 그냥 입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시 제도를 거꾸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엉터리의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학업 성적을 줄 세우게 한다고 싫어할 게 아니라 실제 학력이 배양되지 않는 것을 두려움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진보적 교육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제 현장 질문 시간입니다. 예. 지금부터 현장에서 참가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건데 다양한 학우들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인당 질문 개수는 1개로 제한됩니다. 예. 이준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학우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의원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스태프가 옆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목소리 크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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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Q6 한 번만 보여주시죠. Q6요? 예. 네. 이게 제가 드린 질문인 줄 알았는데 잠깐 넘어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네. 저희 세대라고 통칭하겠습니다. 2030까지 저희 세대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좀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카월드밖에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는데 네. 출생률이라는 워드 좀 정말 슬프게 되었지만 그것과 저 부동산 문제라던가 국민연금 문제라던가 이러한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세대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미천한 경험으로는 제 어른분들과 제가 감히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설득은 어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필요를 느끼는 것은 저는 20대 남성으로서 20대 여성과 30대 여성과의 공조로 2030 세대가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갈등 문제라는 것도 3년 안에 해결을 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직감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니 거대 양당은 글러먹었습니다. 즉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의힘은 내란을 시도를 해버렸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는 있지만 이미 윗세대에게 이해관계로서 보섭당에서 전혀 교섭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준석 의원님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지대를 만들 그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들에게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는 부탁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무력함을 느끼지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런 젊은 세대 남녀 갈등의 통합입니다.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하였느냐, 갈라치기나 혐오의 말을 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당면한 과제로서 그런 이미지의 해결은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과 그런 설득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나 미래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독립이라는 당이 2017년에 탄핵을 겪으면서 그 뒤로 한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20대 여성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는 여기 이준석 대표 시기였다라는 것을 매달 제가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에서 주지층이 생기는 것과 주비토층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는 정치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주장을 생각하니까 제가 개혁신당을 차릴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모 전직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준석 씨 나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당신들이 남자들한테 인기 많으니까 우리도 당을 하면 잘 될 거야. 그분이 선거에 출마하셨다가 여론투표 받아보고는 자기는 남자한테 표가 많이 나고 여자한테 안 나오는 거 보고 좌절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을 떠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뭐냐면요. 그런 약간 프랑켄슈타인식 결합은 잘 안 되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저희도 회의 많이 하죠. 회의 많이 논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주장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옳고 그름의 문제 또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될 말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주장의 결을 바꾸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지층의 확장에 합작하다가 이제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제가 여론조사 필요상으로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동탄만 못 이겨서 제가 당선된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만은 제가 하는 메시지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혼 여성들을 많이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미혼 여성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일지를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FGI라고 이제 심층 분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를 분석해서 이제 듣게 되면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 신념을 버리는 지점까지 가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에 정책에 동의해주세요, 저런 거에 정책에 동의해주세요 이런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세상에 열거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긴 하지만은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게. 네, 어렵다고 그냥 솔직히 진짜 힘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색깔을 버리려는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저한테 좋아할 만한 요소를 버리는 것만 유일한 답일 겁니다. 네. 근데 그 좋아할 만한 요소를 버린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한 거의 상당 부분을 버리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흔히 있을 때 뭐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에서 왜 싸우냐. 남자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라고 얘기하고 여성은 거기서 그거나 이제 그거는 좀 공감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겪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공감을 얘기했을 때 제가 저는 이성적으로 납득 안 되는 걸 제가 공감하는 척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공감하는 척이라는 게 했을 때 그 이성적인 것 때문에 저한테 좋아진 분들이 저도 감성주의를 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끊어가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는 뭔가 양자택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려운 과제니 같이 참고하시죠. 변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탐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거거든요. 네. 또 질문 있으신 거 한번 들어주시죠. 네, 너무 답변을 짧게 해서 최대한 많이 답변하겠습니다. 질문도 간결하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은 서울대 법대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1세기에 들어서고 이제 좀 더 법대 쪽보다는 이제 이공계 계열 이쪽이 조금 더 발전의 주류가 됐죠. 그래서 의원님 같은 분도 계시고 점점 이공계 인사분들이 점점 정계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법대 출신들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공계 그런 발전에 대해서 좀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그런 정책을 세우시니까 뭐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도 R&D 예산 삭감하시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공계 인사로서 만약 혹시나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 이공계 발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여쭤보시죠. 저도 이제 컴퓨터를 전공해서 일부분의 이공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양에 있어서 제가 무슨 뭐 다른 사람 앞구할 만큼 보지 못할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관심 갖고 그런 지식을 습득한 건 있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저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GPU 사주세요 이런 사기꾼을 낚이지 않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 걸 알기에 그 정도는 약간 다를 것 같고요. 한 3년 전 돌아가보면 여의도판에 뭐 메타버스 열풍이 얘기해 들었어요. 메타버스를 만들면 당신장이 선물이 이끌면 되면 꺼져 이제 거의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도 많지 않다는 게 저의 대단하지 않지만 독보적인 장점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있고 서울대 법대가 정치를 잘해서 여기에 있다기보다는요. 정치가 전문직이어야지만이 놀면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국회의원 하면서 변호사 개혁을 동시에 하는 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겸임금지가 되거든요. 그때 형성된 문화입니다. 국회의원 하는 것이 자기 변호사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화 변호사를 나 김검사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변호사님도 잘 되고 거기서 무한한 정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정치하기 좋은 거. 의사는 그게 안 되는 변호사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많이 쌓이고 그 사람들이 헤게모니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지. 지금은 여러 사람들은 그렇게 뭐 유리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바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법대생들이 이번 정권을 적용했다가 크게 한번 말아본 거니까 좀 위축될 거라고 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기자분들이 그 의원님께 질문했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생각이 있냐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의 답변이 아직 국방이나 외교 쪽에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알아간 다음에 나오고 싶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하신 걸로 봤을 때 어떤 심령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심령의 변화가 내가 좀 국방과 외교에 이제 좀 지식이 늘었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하는 사람들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요즘보다 잘 쓸 것 같고요. 잘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절대적으로 선생님이 당대표가 신분이었으니까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외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넓혀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져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외치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외교부 관계자 빼고는 접근이 금지된 영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실력이 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까 서울대 법대 얘기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가 여의도에서는 주류고 서초동에 주류지만요 해외에 나가는 순간 비주류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 가서 한 번도 학벌자랑하고 이런 적 없지만은 하버드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어디 미국의 텍사스에 어디 마을에 가면 주류가 아니지만은 워싱턴 DC라는 도시에서는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다른 정보 가질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그걸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3년, 4년 전에는 제 하버드 동기나 이런 친구들도 예를 들어 국무부에서 일한다고 해도 직급이 좀 낮았다면 이제는 그만큼 또 직급이 올라갔을 테니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 메뉴에서를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대학부 이사학번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윤석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정국 이후 제3세대가 지지를 받지 못해 국회의원들이 더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을 횡포를 막기 위해 캐스팅 보트를 친 제3지대 형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의원님께 당시 실패 요인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3당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여기 선별 과제가 있죠. 그래서 과거 JT의 자민련이나 아니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을 잡고 갔던 것이고 저희는 세대 기반의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때 2030 세대가 어디까지 종속된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독자적인 세력 형성을 위해 투표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간과했던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된 투표를 하는 경향성이 발견됐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는 종북혁신당과의 협력성 경쟁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네. 이준석이 윤석열 피해자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쪽에 에이스가 나타난 거죠. 네. 윤석열 피해자 모임에 거의 리더급으로 조국 대표가 나타났으니까 그 판을 나눠먹게 된 것인데 저는 앞으로도 세대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제3지대 형성은 계속 시도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다음 후보들쯤이면 43 정도 되겠지만 개혁신당에는 다른 또 젊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그 도전에 함께할 사람도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역 정당이나 이념 정당이나 이런 거는 해도 저는 약간 위험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세대 기반의 정당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30 세대가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덩어리에 종속될 수 있는 거는 되게 위험할 거니까요. 그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문계열 2학번 한진명입니다. 국회의원님께서는 많은 2030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보다는 더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앞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이미지적으로 청년 이미지로만 소모가 되거나 아니면 마케팅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아직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젊은 정치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특별해지고 싶으면은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까 말했던 리스크테이킹에 가라는 것이죠. 정치판에서 은근히 그 리스크테이킹을 전략을 봤을 때 리턴이 빨리 나옵니다. 왜냐, 정치판에 그만큼 리스크테이킹하는 젊은 사람이 희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충실히 누가 한번 이행해봤으면 좋겠다. 저랑 모든 판단과 이런 걸 미믹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테이킹한 매너로 그냥 가는 거를 따라해보면은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려요. 그래도 솔직히 그 과정을 가다 보면 많이. 아까 제가 남원정 이 선배들 제가 되게 존경하고 저랑도 지금 친하게 지내면은 원희룡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36세인가에 국회의원이 되시고 계속 쭉 올라가다가 삼선하시고 40대 후반쯤 돼가지고 잠깐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쪽에 이끌려가지고 그쪽과 함께 하려다가 약간 이제 삐끗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흔들림을 잘 뚫어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저는 앰비셔스한 사람들이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기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자는 내가 서울대 다니면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구의원 하는 게 말이 돼? 아니면 시의원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도 있겠지만요. 왜요? 저는 해볼만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관악 구의원? 저는 서울대생이 도전하고 학우들한테 평소에 진짜 모지게 살지만 않았으면 당선될 만해서 보거든요. 근데 그게 23살, 4살에 달성할 수 있는 성취라고 한다면 저는 36살에 당대표 된 이준석, 40살에 국회의원 된 이준석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건 확실히 있어요. 그거를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안 하는 것보다 반복 시행하는 게 낫다는 게 제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그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 당대표 할 때 뭐 토론 배틀 같은 다른 진입 경로를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러면 길이 없다고 해서 안 도전하는 건 멍청한 게 없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먹을게요. 경제학부 2학번 권도훈입니다. 이번 어떻게 아직 들어가는 않지만 대통령 선거를 잘못 뽑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거대 야당의 그런 합의 없는 이면하는 통과나 이런 걸 보면서 다수결이 꼭 이렇게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걸 결정해야 될 때 다수결 말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건전한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원님의 의견 듣으셨습니다. 그것도 다수결이 잘못된 것인지 다수결은 이제 마지막에 갈등 상황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아니면 마지막 최종적인 그 방법론일 뿐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 설득과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첫째로는 그 국민의 대의자인 국회의원들이 그걸 할 지성을 갖추고 있느냐. 첫째로. 그리고 예를 들어 AI랑 어떻게 진행할 때는 토론할 사람들 국회 설득문제 몇 명 있겠느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가 결정된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후자가 매우 위험하다 해서 봅니다. 후자가 각자 이해관계가 개입돼가지고 정답이 아닌 것을 고르는 양태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크고 그건 당파를 지어서 하는 정당 정치라는 틀 안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해서 유권자가 지성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 최우선의 방식이고 저는 한편으로는 토론의 과정 같은 경우에는
룰을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굉장히 엄격하게 달려들어야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 두세 가지 뭔가 다 못할 것 같은 혐오 잃어버리는 사람이면은 너무 공론장에 퇴출시켜버려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축구 경기가 제대로 되려면 훌리건이 당장 쫓아내야 되거든요. 훌리건이 돌아다녀도 그냥 뭐 이것도 게임의 일부다 이러면서 그냥 해버리면은 나중에 축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약간 그런 부분을 되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방송에 그냥 퇴출해야 되고요. 네. 전환길 씨가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이는 선거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뭐 이러고 있으면 이거 웃긴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걸 지금 뭐 공로장에 풀어놓는 것도 저는 산업적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그런 게임 공간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토론이나 이런 논의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개만 더. 네. 네. 이거 앞에. 네. 안 갔어요. 네. 아까 강연 중에 경제학부 이상학과 최은섭이라고 합니다. 아까 강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번 대선이 정말 킬러 문제였다 하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아직 투표를 몇 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도 뭐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그런 선거에서 뭔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예 투표를 하러 가서 말아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아무나 골라야 될지 혹은 다른 방안으로 뭔가 그냥 시민 한 명으로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명을 준비하시던가 직접 출마하시던가 같은데요. 저는 그 꼴이 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거는 거의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깔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뭐 돌려세우거나 변화를 주지 못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쩌면 내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바꿔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만약에 지지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저는 글쎄요, 엎을 수는 없을 것이고, 집권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 최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당선되기 전에 엄청나게 뭐라 그랬던 거거든요. 저는 당선되기 전에 잘못을 계속 지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했던 건데, 나중에 꽁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안 갚고 한 건데, 후회 남기지 않으려면 그 시점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계속 얘기해야 되고. 또 이건데, 이건데, 저 메이키, 가운데통 메이키. 네,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부 이공학과 이상현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니까 제일 가까운 한국 정치의 미래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Q1 질문 혹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님께서 뭐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해야 되고 보수적인 분들의 어떤 과거 영광에 대한 바람을 빼야 된다고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밑줄 쳐진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통합의 방법으로 바람을 뺀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다 그 통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대통령으로서 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요,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존경받는 자리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의도에 또 조소받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당선된 초기에는 보통 존경을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존경받는 힘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처음에 풀어나갈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극우는 소위 강경보수를 이야기하는 표현일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반지성적인 보수를 얘기하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하는 보수를 얘기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저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가는 사람들은 저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이 폭력의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다만 그들의 생각이 오른쪽 경도되어 있다고 해도 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는 제가 생각하는 사상의 자유에는 아주 오른쪽으로 갈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분해서 갈라야 되는 거고요. 폭력은 막되 사상의 자유는 무조건 풀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다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정도는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됐을 때 소통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뜬금없는 거는 정책적인 판단할 때 도대체 어떤 사고의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걸 하는 건지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제조문 같은 경우에도 결론 이첩을 발표해놓고 왜 그런 결론을 도달하게 된 것인지 아니 이것으로 기대된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박이나 재반박이나 전반함이 있는 과정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선악만 갈리는 거거든요. 야, 이 정복이 나쁜 놈들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전반함의 과정을 거친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판단을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리즈닝을 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걸 다른 지점으로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통합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부터는 일정 기간 허니문 피어리드라고 하는 게 주어집니다. 그때 어떤 통치 모델을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네, 앞에 계신 팀을. 경제학부 이병민입니다.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에 정치 외에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정치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정치를 선택했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겪어보기 전에 모릅니다. 박근혜가 이런 것도 정치해보라 그러면 다 합니다. 이준석이 와서 하라 그러면 반반 고민해보겠지만 박근혜가 하라 그러면 다 고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나이 들어서 아까 크로스핏처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젊을 때 이제 낙하산으로 처음 시작해보면 좋은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추잡 같은 과정을 겪는 것을 안 겪어도 되기 때문에 나는 순수하게 정치에 진입할 수 있고 그때 저는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나는 다시 벤처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는 요즘인데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정치를 하고 싶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정치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잘한다 퀄리티로 잘한다보다도 이 정도로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할 줄 몰랐습니다. 그건 잘 몰랐던 거고요. 내가 어딘가를 부러지면 그때 그만둬야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러지고 나서도 윤석열 저 인간이 잘 되는 걸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잘못되기 바란 마음보다도 제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 무너지면은 그 뒤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은 그런 저만의 약간 이타적인 마음도 있긴 있었습니다. 한번 어디까지 뚫을 수 있는지 가보고 싶다 라는 것 정도. 그래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질문? 저 뒤에 앞에 계십니다. 거기 아니야 앞에 아니. 저는 문과대학 화학생명공학부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는 김동규입니다. 제가 그 패션 6를 사실 제가 원래 했던 거긴 한데요. 근데 너무 기니까 이제 좀 짧게 정리하면 오늘 페이스북에도 이제 뭐 배터리 관련해서 글 하나 올려주셨는데 참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서 저희가 패권을 잡아가고 약간 격차를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현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을 보면은 뭐 여러 분야 걸쳐서 정말 뭐 인재 유출 이런 문제도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한편 제 생각에도 제가 만약에 더 좋은 돈 많이 주고 더 제가 꿈을 펼치는 곳으로 그런 여건이 되면은 저 같아도 이게 잘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참 이런 단순히 어떤 R&D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것처럼 뭐 대학원생한테 일정 수준의 뭐 월급을 주겠다. 근데 그 일정 수준이 뭐 보니까 뭐 8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원래 그것도 못 받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그런 인재 육성 전략이 필요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 한국적 스타이펜드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항상 예산이나 이런 것들 부족 때문에 잘 지원이 안 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이공계에서 제가 이공계를 선택해서 갔을 때 저는 그때 어릴 때니까 제가 어릴 때 스티브 잡스보다는 빌 게이츠가 이제 사업가로서인데 유명한 사람이었고 빌 게이츠의 그런 책을 보면은 로드 오베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 보면서 일확천금을 노렸던 것 같아요. 한타임이랑 좀 다른 건데요. 내가 성공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성공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보상이 기하급수 능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게 경영할 때도 보면은 각 나라별로 CEO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합니다. 뭐냐면 CEO 컴펜세이션이라는 거는 처음 직원 들어갔을 때랑 나중에 그 회사의 CEO가 됐을 때 임금 격차가 몇 배냐를 이제 가지고 CEO 컴펜세이션 레이시오를 따지는 건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300대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근무를 시작한 직원과 대기업의 CEO의 연봉 차이가 300배 정도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10을 넘기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건데 연구나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도 그 CEO 컴펜세이션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겁니다. 아까 보시면은 우리가 한다는 빅테크 기업의 CEO들 같은 경우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게이츠 친구였던 스티브 발머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지금은 사티아 나델라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엔지니어 중심의 CEO들이 이제 영국자 중심의 CEO들이 등장하고 리사 수 이런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댄스 펑 이런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뛰어나는 가장 큰 희망의 지점이다 하나는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미래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지금의 연구를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국내와 국외 간의 연봉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기술 유출, 산업 스파 이런 거 때려잡는다고 맨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누구라고 무슨 뭐 중국 기업에 기술사 들고 도망가고 싶겠냐 그건 범죄긴 하지만은 컴펜세이션이 그렇게 차이 나면은 사실 그 동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해외 기업과의 그 연봉 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언론 기사나 이런 거를 좀 내야 된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더 많이 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중국에 뭐 양민 페트롤인데 돈을 더 준다 그러면은 이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희한하게 야 네가 삼성의 엔지니어면은 지금 뭐 동탄에 사는 삼성 엔지니어면은 연봉 1억 4천원 될 텐데 그럼 네가 먼저 불만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주하고 사업한다 그러면 약간 다른 얘기죠. 저는 그런 것들을 인식 자체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이제 절대적인 그런 금액의 경쟁이 아니라 해외와의 경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는 세금 왕창 지원해야 된다 봅니다. 그거를 연구 매진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고 대학원생들이 지금 80 얘기하셨는데 그걸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리고 이게 또 각 지역별로 좀 또 생활이나 이런 차이가 큰데 그 정도 완벽히 반영돼야 되는데 제가 과방이지만 좀 설계된 좀 맞게 설계되겠습니다. 질문 뭐 이게 어떻게 봉사 거예요? 봉사? 네. 아바치 얘기? 저 메이크 꼬모 경제학부 이사학번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정치 구조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인 저출산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절대 다수로 표를 가지고 있는 고령 세대들이 많은 표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정치권들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혹시 민주주의의 어떤 폐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혹시 제시해 주실 수 있을지. 되게 특이한 게요. 이제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대중은 아까 얘기했던 나이가 좀 있는 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의적인 지도자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왕을 뽑는 느낌을 뽑죠. 대통령은 그냥 선출된 왕을 뽑는 느낌을 뽑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을 대통령이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투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권한이 쏠리게 되는 것이고 도대체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의 경영자 하나 찾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회에 수입했어야 될 판인데 대한민국의 경영자를 전지전능한 경영자를 선거 따위로 뽑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어진 거는 뭐 이자택일의 킬로그램인데 저는 그거는 민주주의가 가진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주권자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행위이지 유능력자를 뽑아내는 데는 항해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주 얼치기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인기 응결에 눈에 띄어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선거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와 내가 이거를 다 관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권력 분점인데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거에 답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나 또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관리하자 라는 생각을 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사상이 쉽진 않죠. 네. 그리고 가진 걸 내놓지 않은 사상이 인간의 구성이니까 되고 나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확실히 그런 권력 분점과 분산 그리고 내려놓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작은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CEO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는 건 어렵지만은 작은 단위의 리더들 뽑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포퓰리즘적인 측면은 뭐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그런 부작용이니까요. 그걸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뭐 달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오 그러면은 자 동탄. 동탄? 네. 네, 인류학과 이상학번 분들입니다.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그 갈라치기와 이제 혐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비판들이 있다라는 건 어딘가에는 그런 혐오와 갈라치기를 자신의 전략으로 삼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라치기라는 전략이 여전히 통하는 이유는 사실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라는 시스템 하에서 남성과 여성을 갈라져서 한쪽의 표를 받으면 당선 그리고 세대를 갈라져서 한쪽의 표를 받으면 당선이라는 이 선거라는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당선이 돼야만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런 선거 전략 되게 달콤해 보이는 선거 전략을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런 전략, 갈라치기를 하나의 전략으로 본다면 이런 전략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거죠. 사실 통합은 쉽지 않습니다. 통합이라는 막연한 통합이라는 것이 사람의 의견은 갈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양자택일이 세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완전히 맞는 사람 8분의 1밖에 안 나거든요. 저와 마음이 맞는 사람은 8분의 1밖에 안 나겠죠. 양자택일에는 50대 50 정도의 비율을 가진 선반이 있다고 한다더니 그런데 다 두루뭉실하게 이걸 전부 다 만족할 만한 방향을 풀어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거를 선뜻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통합이라는 길을 해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마이긴 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불만족하게 하지 않으려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적화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국민의 영남 의원들의 멘탈리티거든요. 그걸 작성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초반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그때부터 지지율 깎아먹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깎아먹었다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거, 따서 갚으면 되는 거. 그게 결국 어느 지점이냐면은 자기 임기에 성과가 나가지고 다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 지지율이 리필되는 경우가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너무 무의미한 곳에다가 자기 초기 지지율을 갖다 박은 경우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초반부터 이재명 대표 잡아넣는다고 너무 에너지 많이 쏟아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통신당 해산한다고 조국대를 잡는다고 너무 에너지 많이 쏟아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한다고 너무 에너지 많이 쏟아내느라 정작 본인이 개혁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쓸 동력이 사라졌던 거죠. 저는
상대를 죽이려는 것에 초반에 몰두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개혁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버퍼로서 초기에 그 신뢰를 보내주고 국민들이 먼저 통합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례로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92년도에 집권한 다음에, 94년도에 집권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집권한 다음에 지지율이 92%가 이겼었어요. 네. 그때 온 국민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연달아 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 지지율 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동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개인에 대한 신뢰도나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 내 생각과 좀 다른데 저 사람은 믿고 가겠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신뢰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방식을 하려면은 지도자들이 초반에 분위기 세팅을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막 오히려 거꾸로 막 A랑 A-가 붙는데 막 무조건 오래 못하는 스트레스한테 결론이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나락가는 것 같아요. 저는 초기에 인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을 할 건데 네, 저희 마지막 질문과 함께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치는 사람에 달려있다라는 뜻의 유정재인 우리 정치의 대리인을 뽑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제게 자주 떠오르는 선거인데요. 좋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는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존이 달린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생존이라는 건 생각보다 절박한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군대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치르러 간다. 그러면 어떤 지휘관 뒤에 따라가고 싶으냐 라는 거를 잘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덕장도 얘기하고 지장도 얘기하고 용장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결국 이기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격이 아주 더러운데 이기는 사람과 아주 덕장인데 머리가 나빠서 전쟁을 지는 사람. 지면 다 준다 생각하시면 누구 따라가시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나 이런 거, 전쟁이라는 게 뭐 통일권 전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이라는 데에서 누가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전투를 이기게 할 것이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관점을 투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3년 22위에서 2024년 32위로 10계단 추락하였습니다.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추락은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의 흑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 여러분의 물음에 오늘의 토크 콘서트가 조금이나마 해답의 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